제17회 제주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 미래 리더십 다이얼로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되며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장님은 한국고등교육재단 최병일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국제협상과 국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세계적인 학자이십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창립교수이며 원장을 역임하셨고 2020년 9월부터는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으로 부임하여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17th Jeju Forum.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for Korea-China Future Leadership Dialogue for Peace and Prosperity.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is session. For service in Korean, set your device on channel 1. For English, select channel 2. Now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stage to Chae Byung-il, President of Korea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who will moderate this session. Everyone, please welcome the moderator.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데믹 3년째인데 이렇게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모시고 세션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하신 대로 한국고등교육재단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한중 미래 리더십 다이얼로그 세션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한 8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왜 이런 세션을 기획을 했는지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훨씬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포럼이 평화와 번영을 지향을 하죠.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물적인 토대 또 정신적인 어떤 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인데요. 금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중국의 분위기는 축제이면서도 뭔가 조금 무거운 것들이 가지고 있죠. 바로 이제 그 이유는 한중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알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10년 전부터 중국의 대학생들과 한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지혜를 나누는 리더십 포럼을 10년째 계속을 했고요. 팬데믹이 닥치면서 2020년에 실제로 진행하지 못했고 작년에 하이브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저희가 중국을 못 가는 상황이라서 하이브리드로 한국과 중국의 세대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내걸고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를 했고요. 서드 라운드가 이번 제주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는 퍼스트 라운드에 참가했던 많은 한국 학생들 또 세컨드 라운드에 참여했던 중국의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모이고 집약돼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개별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종합되고 리플렉션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을 제가 순서대로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가장 멀리 있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한석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한석기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국통이고요. 2015년부터 3년 동안 상하이 총영사를 지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서강대학교 이우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중국 문학 전공이고요. 루신 문학 그리고 중국의 현대 문화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20대 초반 학생들인데요. 먼저 가장 제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지금 이제 새내기입니다. 이제 아마 2학기로 알고 있는데 김태현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이용우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왜 이 자리에 철학도가 와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 조만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옆에 있는
고려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대영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저희가 세대 간의 리더십 다이얼로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 그 교수님 순서대로 준비한 이야기를 먼저 한 7분 정도 각각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남은 시간 한 40분 정도 토론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대영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김대영 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대영입니다. 저는 오늘 한중 청년의 상호인식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을 몇 번 방문하면서 중국인 친구들과 같이 지내보고 학교 수업을 통해 중국과 국제정치를 고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 대 사람이라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중국인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국가 대 국가 혹은 집단 대 집단의 차원에서 상호인식은 갈수록 우호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당시 2016년에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한령이 있으면서 경제 보복이 매스컴을 타고 대학교 3학년에는 2019년에 홍콩 시위로 인해 교내에서 민주화 지지 대자보 훼손과 중국인 유학생과의 갈등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반중 감정과 BTS 한국전쟁 70주년 발언으로 인한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 그리고 2022년 평창올림픽 당시 한복과 조선족 논쟁을 볼 수 있듯이 한중 간 상호인식은 악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 한국과 중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앞으로 양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20명의 중국인 학생과 15명의 한국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한중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중국 청년의 모습은 주로 애국주의 교육을 받아 온라인상 집단적 공격을 일삼는 중국이라는 조국을 아이돌로 삼는 민족주의자입니다. 혹은 중국은 반한 감정이 만연된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수령한 결과에 따르면 비록 반한 감정이 이전보다 커지기는 했으나 의외로 강렬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 한중 관계를 평가할 때도 크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진 않았습니다. 양국 간 불화 요소로는 문화적 이유와 한미 동맹을 주로 이야기했으며 문제의 원인은 신문과 언론 그리고 미국 등의 외부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청년들의 경우 특히 문화 정체성에 대해 민감했는데요. 한자나 한나라, 당나라 식의 문화유산에 대한 종주권을 한국이 독차지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 한국이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사실 혹은 올림픽 당시 한복의 기원과 조선족의 역사 등의 사안에 대해 민감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비리비리라는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서 한국과 미국을 검색한 결과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중국 기원론에서 단어 논쟁을 비롯한 기존의 문화 논쟁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오독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김치와 한복을 중국 문화라 하는 것은 한국이 문화적 속국임을 증명해 한국의 역사적 지위가 중국에 종속되었음을 증명하려는 의식적 오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으나 사실의 부분적 이해, 의도적 사실 왜곡 혹은 추론적 사실 왜곡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는 심지어 중국이 대외 진출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사드 배치 사안 혹은 한미 동맹과 같은 정치적 요인을 한중 양국이 부딪히는 요소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한 것에 대해 불편해하며 그동안 제 경험상으로는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홍콩, 티베트, 위구르, 대만 등에 대해 비판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중국인들 시각에서는 내정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민주화를 자랑스러워하며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중국 학생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 언급한 문화 정체성에 대해 집중하는 점에 대해서는 근래 중국 정부에서 전통 문화 중시 정책을 펼치며 교육을 받은 세대는 중국 문화에 대한 강한 우월감과 외부에 대한 배타성을 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화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결국 역사적으로 문화 교류가 많았던 한국이 주요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한중 양국 간 불화 요소를 한미 동맹과 역사 갈등으로 주로 보며 이에 대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주로 중국 정부를 지목했습니다. 청년 세대 간 불화 원인으로는 문화 정체성 그리고 외교,
안보, 정치, 이슈 등을 제시하며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화제성을 강조하는 1인 미디어나 객관적이기보다는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뉴스 집중 보도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양국 간 교류가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지적하는 중국의 문제점 중에는 주변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제국주의적 마인드를 보이는 중국, 그리고 공산당의 억압적인 통치 방식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치권이나 민간 차원에서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 인사를 지양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중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해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 노선 변경을 요구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한 국가의 통치 방식을 변화하도록 하거나 국익 차원에서 핵심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방향은 내정 간섭이라는 반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역시 한국 입장에서 외교 노선이나 동맹 관계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고, 또 외부에서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결코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할 수 있는 방안은 교류와 협력이 우선으로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화의부동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열된 언론의 보도를 자제하여 정확하지 않는 정보와 오독으로 인한 혐오 정서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대국의 반발을 초래하는 유사 역사학에 대해 억제가 이루어져 역사를 바라볼 때 냉철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대중에 있어서 민족주의 교육은 최소한으로만 하고 일국을 중심으로 한 협소한 인식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의 기원을 따진다면 이는 학술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결국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한 것처럼 매력적인 문화를 생산하여 스스로 즐기고 세계인과 공유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 단오제와 중국 단오절 같은 경우는 명칭과 이제 시기의 유사성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 대중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양국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공통 교과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저는 이제 2018년 한국고등교육재단의 한중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북경대, 칭화대, 인민대, 푸단대 학생들과 친구가 되고 2019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인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 청년 세대가 키보드 뒤에서는 격돌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오해는 풀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선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영 군이 연습할 때 이거 훨씬 더 잘했는데 굉장히 좀 떨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토론 때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사구시 입장에서 중국 학생 20명 직접 인터뷰를 하고 체제가 달라도 어디까지 교류 가능한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우 학생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철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용우입니다. 저는 앞선 발표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는 3포 세대, 5포 세대, 나아가서는 M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청년들이 놓인 어려운 상황과 이에 따른 좌절감이 집약된 개념이었죠.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중국에서는 드러눕다라는 뜻을 가진 탕핑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저는 오늘 청년 문제와 관련된 두 현상, 탕핑족과 M포 세대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 만약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한국의 청년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M포 세대와 탕핑족에 대해 짤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M포 세대란 N가지 것들을 포기한 세대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N은 임의의 숫자로 연애, 취업, 내 집 마련, 자아 실현 등을 포기하는 청년 세대의 암울한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M포 세대는 3포 세대라는 형태로 2011년 언론에 의해 처음 사용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큰 호응을 얻어 5포 세대, 7포 세대 등으로 확장되다가 이를 아우르는 M포 세대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M포 세대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한 청년들의 좌절감은 이후 헬조선, 수저론과 같은 단어로 확장됐습니다. 핵심은 열심히 살아도 잘 살기 어렵다는 비관적 인식이었죠. 오직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야만 잘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노동에 비례하는 성취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갔습니다. 2021년 중국의 청년들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계층 간 이동이 줄어들고 경쟁이 과하게 치열해졌습니다. 평평하게 드러눕는다라는 뜻의 탕핑은 한 블로거에 의해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는 드러눕기를 선언하면서 윗세대의 전통관념에서 벗어나겠다 말했고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만을 주장했습니다. 서서 뛰기를 요구하는 중국의 발전주의 이념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주장을 편 것이죠. 탕핑은 많은 호응을 얻어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중국 정부는 이를 금지어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라고 모든 사회 위험 요소를 검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 경쟁을 뜻하는 메이주엔 역시 발전주의를 비판하는 단어지만 중국 정부는 오직 탕핑만 규제했습니다. 이는 탕핑이 일종의 저항 현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누운 부추는 뵐 수 없다. 중국에서 부추는 민중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즉 이 경구는 민중을 베고 착취하려는 국가에 대해 탕핑으로서 저항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탕핑은 시진핑 주석이 말한 노력 분투와 빈번하게 쌍을 이루어 사용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국가와 이를 거부하고 눕겠다는 청년들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거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 정부는 탕핑을 규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탕핑족과 엠포 세대는 많이 닮았습니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에 대해 유사한 불만을 가지고 있죠. 이는 비단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탕핑족과 엠포 세대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탕핑은 이념인 반면 엠포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현상은 지각되는 것이지만 이념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엠포 세대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주체는 언론이지만 탕핑을 처음 사용한 주체는 한 블로거였습니다. 그는 노동을 통해 꿈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대신 드러눕기를 선택했죠. 노동은 오직 생계 유지만을 위해 최소한으로 할 것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단순한 게으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탕핑을 통해 새로운 주체성을 찾고자 했기 때문이죠. 즉 노동 밖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최소한의 노동만을 하는 대신 헤라클레이토스처럼 동굴에서 로고스를 사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휴식과 같은 생명체로서의 인간 활동에 집중하고 집을 사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발전주의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발상이었죠. 차라리 보상을 요구한다면 모를까 일하는 게 부질없다고 선언해버리니 중국 정부도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탕핑 담론이 확장하면서 탕핑을 주장하는 목적과 의도도 다양해졌습니다. 개중에는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시스템의 내부적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탕핑 운동이 발전주의와 성장 논리, 현대적 의미의 노동 또는 신자유주의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탕핑을 대안적 세상을 꿈꾸는 이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 엠포 세대는 시스템 바깥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의 좌절감에도 사회 변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내포되어 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스템의 내부적 개선, 말하자면 보상체계의 복원에 대한 요구가 지배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라기보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엠포 세대는 좌절하고 포기하더라도 결코 드러눕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생산적인 주체이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공동체의 분배 원칙에 있어서도 그들은 기존의 시스템을 강하게 옹호합니다. 경쟁을 통해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기만 한다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분배 원칙이라는 정서가 지배적이죠. 경쟁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는 탕핑족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엠포 세대 담론은 어떤 사회운동으로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의식은 어디까지나 암시되었을 뿐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은 좌절감뿐이었습니다. 탕핑족과 달리 마땅한 저항의 대상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탕핑족은 분투하라는 국가에 대해 저항할 수 있었지만 엠포 세대는 어디서부터 사회를 고쳐야 할지가 분명치 않았죠. 그래서 엠포 세대는 언론에 의해 지각된 청년 세대의 좌절감, 즉 현상으로 머문 것입니다. 물론 엠포 세대 내부에서도 다양한 지층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중에는 사회의 변혁을 꿈꾸었던 이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엠포 세대 담론은 마치 좌절감이 무뎌지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청년 세대는 이제 MZ 세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불리고 있죠.
이들은 다행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표출할 국가적 어젠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정 담론이 그것입니다. 공정이란 다름 아닌 경쟁윤리와 보상체계의 회복입니다. 이들은 M4 세대를 이어받아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개선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이죠. 시스템 외부가 아닌 내부를 향하는 방향성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동시에 오늘날의 M4 세대는 생산성에 대한 욕망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갓생을 외칩니다. 갓생이란 영어 단어 got과 인생을 합친 합성어로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모모하고 갓생 살자라는 광고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청년 세대에서는 이미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꼿꼿이 선 채로 생산적인 삶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탕핑보다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물론 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적절치 않은 보상을 문제 삼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열심히 노력하는 게 꼭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탕핑이 분명하게 시사하는 바는 그 인생의 목표라는 게 꼭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어떤 지위에 도달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탕핑 블로거는 로고스를 사용하며 느긋하게 살겠다고 말합니다. 다소 우스꽝스럽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는 아주 견고한 삶의 의미를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산적인 삶에서 찾은 의미보다 훨씬 견고한 의미를 말이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열심히 살면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정말 유효한지 삶의 의미를 향한 다른 길은 없는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몇 배는 열심히 살지만 그만큼 방황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기 때문이죠. 탕핑족처럼 드러누울 필요는 없더라도 적어도 맹목적으로 달리는 것을 성찰은 해야 합니다. 동시에 맹목적으로 달리게 하는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M4 세대를 넘어서는 더 큰 좌절감을 겪을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철학도답게 20대 시선으로 본 세대 간의 문제, 특히 한국과 중국의 청년 세대의 좌절, 분노, 여기에 대한 성찰을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대학교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태현 학생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재학 중인 김태윤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청년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온라인상에서 중국이라는 키워드에 긍부정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언급도 있었고 중립적인 언급도 있었지만 더 눈에 띄는 것들은 이기적이다, 표절, 우려, 범죄와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에 또 나아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반중 정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세계 시민 의식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중국 청년들의 할당될 몫에 대한 이야기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네, 반중 정서, 사이노포비아라고도 하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죠. 이웃나라인 한국만 하더라도 이러한 반중 정서는 제법 뚜렷해 보입니다. 올해 진행된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 청년 10명 중에 6명이 중국이 싫다고 노골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로 반중 정서가 심화됐고 또 특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에서 그러한 감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서 중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적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중 정서의 부상은 다시 말해서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지구촌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1세기에 그야말로 G2 강대국으로 부상했으나 보기에는 그 객관적 지위에 걸맞는 정도의 리더 국가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이 실패한 것이죠. 중국은 어째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외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는 걸까요?
그 배경으로 중국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세계관인 중화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화사상은 국가들 간의 상과 하, 그리고 중심과 주변부를 구분짓는 다소 배타적인 성격의 사상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 사회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배타성이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콘텐츠와 그 권력의 성격을 굉장히 비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프트 파워도 직결되는데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편성이 없다면 소프트 파워가 발현되기 어렵겠죠.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보다 강력한 이유는 그 국가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인정이나 승인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현저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또 그 파급력 또한 상상 이상으로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 리더십에 매료되고 또 그것을 따르게 되는 데에는 소프트 파워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각각 팍스 로마나, 팍스 몽골리카,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룩했던 이 국가들은 21세기 배타적인 중국과 달리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포용적인 세계관을 표방했습니다. 열린 시각은 그들의 문화까지도 굉장히 다채롭게 만들었고 또 그러한 매력에서 나오는 소프트 파워는 세계 질서를 바꾸어놨죠. 이러한 매력의 부재를 중국이 극복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리더십에 대한 세계 각국의 거부감은 덜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중화 문명의 최전성기라고도 불리는 당나라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당나라가 실크로드의 번영을 이끌었다는 사실의 상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장안으로 몰려들었던 것은 어떤 압력 때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일명 팍스 시니카를 의도하는 것이라면 권위주의적인 태도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 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내외부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테니까요. 저는 청년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 해결책으로 세계 시민 의식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단지 중국의 인민으로 정체화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의 시민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는 말하자면 14억 중에 한 명이 아니라 70억 중에 한 명인 셈입니다. 이는 그저 당위적인 차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중국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그 구성원들의 세계 시민 의식 함양은 필수적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그렇다고 한들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것은 중화 사상에 비추어 보았을 땐 상당히 사상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중국이 앞으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공감을 얻어야만 하고 그건 지금과 다른 어떤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국에게도 현실적인 이익을 분명히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통으로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나 또는 윤학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러널리지라고도 하는 이 윤학은 상하이 봉쇄 때 유행했던 말로 말 그대로 중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수주의에 대한 반작용은 이미 중국 청년들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 의식은 국내 트렌드를 반영하는 필연적인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정과 도약을 위한 소프트 파워를 얻을 수도 있겠죠. 중국의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담론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중국의 규모나 경제적인 규모나 인력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리더십을 갖추게 된다면 동아시아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도 10분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질 새로운 세계관의 주인공은 앞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중국의 청년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가장 익숙한 세대이기도 하거니와 또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런 반중 정서가 중국 청년들, 세계 청년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춘다는 것은 타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착화되어 있던 중국의 권위적인 이미지, 독선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중국의 매력을 새롭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계 시민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의 대외적인 전략, 나아가 세계관을 시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야말로 중국과 또 한국을 비롯한 여러 EU 국가들이 다 함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은 인류학도가 바라본 중국이 이 지역에 굉장히 강력한 하드 파워를 가지는 국가가 됐을 때 그 주변 국가들은 중국에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세 분의 학생은 20대 초반의 그 특유의 감수성으로 이제 자기들이 바라본 한중 관계 또 한중 내에서 세대 간의 어떤 문제점을 적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의 교수님들을 이제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이우경 교수님, 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우경입니다. 갑자기 올드해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앞에 세 분께서 발표하신 한중 미래 세대들이 느끼는 한중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기보다도 한국의 MZ 세대, 청년 세대가 지니고 있는 반중 정서의 의미를 동아시아 차원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중 수교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한중 관계가 새로운 세팅이 필요하고 그럴 때 미래의 30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미래 세대들 그리고 중국의 미래 세대들이 상호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이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에 갖는 의미 그리고 나아가서 동아시아와 세계에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세대들이 상호 혐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화 갈등입니다. 문화가 두 나라 젊은이들을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중 수교 30년 동안 문화 갈등에 총 14건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사 중국 편입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일어난 베이징 올림픽 문화적 갈등까지 14건이 있습니다. 이 문화 갈등의 성격을 규정해 보자면 문화 귀속권 갈등입니다. 이 문화가 한국에 속하는지 아니면 중국에 속하는지 이런 갈등이 가장 큽니다. 또 하나는 한중 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돼 있어서 조선족 문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갈등이 4건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 귀속권 갈등이 가장 큰 것이고 문화 귀속권 갈등이 한국 청년 그리고 중국 청년의 마음을 서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인 갈등이고 구조적인 갈등입니다. 한중 오랜 기간 동안의 문화 교류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한류 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 청소년들 중국 청년 세대는 한류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갈등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중 갈등 요소가 작용을 하면서 이것이 갈등, 한중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기도 합니다. BTS 발언으로 일어난 갈등이 가장 큰 것이고 최근에는 이렇게 갈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한중 양국이 중재를 하는, 조정을 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새로운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중 문화의 유사성, 오랜 교류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문화가 무엇인지 인접 국가들 속에서 특히 동아시아 3국 한중일의 경우에는 많은 문화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문화적 유사성의 문제는 동아시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중 문화 갈등을 생각할 때 MZ세대의 문화 갈등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문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문화의 영향이라는 게 무엇인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한 자국의 문화라는 강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세계 문화적 갈등이 없고 동아시아의 문화적 갈등이 없습니다. 순수한 중국 문화, 순수한 한국 문화는 없습니다. 순수한 이태리 문화, 순수한 프랑스 문화 없습니다. 순수한 미국 문화가 존재하겠습니까? 이러한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족 문화 역시 그러한 열린 인식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왜곡 보도가 없어야 되고 교류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MZ세대가 갖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 한국에게, 동아시아에게 그리고 세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 좀 더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포를 갖는 나머지 한미 동맹에 대한 극단적인 지지가 나타납니다. 강한 공정의식을 가지고 있고 민주의식 속에서. 그리고 한국의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통일보다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홍콩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중국과 문화적 유대감을 느낄 어떠한 심리적인 유대감이 없습니다. 한국의 기성세대들은 중국에 대해서 삼국지, 공자, 그다음에 200의 시, 중국의 전통 시를 통해서 문화적 유대감이 존재하지만 청년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MZ세대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가치관과 현재 중국의 모습이 별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뿐만이 아니라 MZ세대가 그리는 미래의 세계의 모습, 살고 싶은 이상세계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들어있고, 이거는 비단 한국의 MZ세대가 소망하는 미래 모습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세대, 그리고 세계의 미래세대가 꿈꾸는 미래의 세계의 모습, 그리고 가치관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청년 세대, MZ세대가 생각하는 반중 정서를 단순히 한국만의 특수한 세대만의, 한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동아시아 차원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편적으로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차이나 임팩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일까요? 중국은 세계 인류에게, 미래 세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한국의 기성세대는 이 질문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MZ세대, 청년세대는 왜 중국인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기회의 땅인지, 어떤 의미에서 기회의 땅인지, 미래에도 기회의 땅일 수 있는 것인지, 중국이 꿈꾸는 미래, 중국이 일어서면서 변하고 있는 중국의 지금 세계의 모습이 낡고 오래된 미래는 아닌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문화는 어떻게 만나고 창조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점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미국에 대한 일반적인 경사로 기울면 안 되겠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하나를 택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3의 미래, 제3의 시간, 제3의 문제를 사고해야 됩니다. 중국의 시간, 미국의 시간을 넘어서 한국의 MZ세대들이 한국의 시간을 사고하듯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시간을 넘어서 제3의 미래, 제3의 시간, 제3의 문화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문화의 기본 개념, 문화는 서로 섞이면서 창조하고 그것이 인류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문화의 기본 개념을 말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스피커까지 왔습니다. 한석희 교수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의 한석희입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가 됐습니다. 저는 국제정치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해서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그 김태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랑도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 20년 됐나요? 10년 정도, 15년 정도 된 시간 동안에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모습과 또 자기네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이렇게 컸는데 중국을 갖다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또 중국의 리더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그 리더십이 시작되게 된 것은 2008년부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842년도에 아편전쟁이 중국의 어떤 아이덴티티의 변화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의 중자가 가운데 중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세계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이 1842년도에 아편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전 세계의 리더가 아니라는 걸 자기네가 자인하게 됐고 그런 시기를 100년 동안 수모를 겪어왔습니다.
100년의 수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를 지난 다음에 1949년도에 모택동이 자기네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고 그랬지만 1949년서부터 1978년까지 중국은 굉장히 못 살았죠. 사실 중국이 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978년도 건데 1978년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다가 결국은 중국이 우리도 이제는 좀 잘나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세계를 주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건 2008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의미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과거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중국에 가서 3년 반 정도 살면서 중국 사람들 사는 데 가서 계속 살았을 때 제가 관찰했던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은 세계는 딱 두 나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두 나라로 분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미국과 그 외의 나라였습니다.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미국은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많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국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어떤 패배감이 좀 있었고요. 그 외의 나라는 우리한테 시간만 주어지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 그러면 다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미국에 대한 생각은 뭐 중국에 있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어봐도 그런 것이 나타났고 그런 세상이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를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동경했던 미국이 저렇게 쓰러질 수도 있구나. 미국이 경제적인 충격을 당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중국 사람들은 2008년 이후서부터는 we can do it. 우리는 열심히 하면 우리도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국제사회의 리더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들은 그전까지 미국은 도저히 극복을 못하겠다. 그러다 이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온 것이 2013년도의 차이나 드림입니다. 중국몽이 뭘까요? 여기 제 파워포인트 오른쪽 밑에 보시면 시진핑이 청나라 때 황제복을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황제복의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또는 동방명주 같은 그 중국의 부상 또는 중국의 성공의 어떤 대표적인 업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차이나 드림이라는 것은 결국 과거 청나라 때 가장 번성했던 시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계를 한번 호령해보자 이런 생각이 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Let's Party Like It's 1793 1793년에 뭐가 있었을까요? 1793년이면 청나라의 걸륭제입니다. 중국의 최대 정성기죠. 1793년대 영국에 그 조지 메카트니 경이 중국을 찾아가서 우리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통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애걸까지는 아니지만 좀 요청을 했었던 거, 그랬던 시기였는데 그때 걸륭제는 우리나라는 지대물박이다. 우리나라는 땅도 크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육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거절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구현하는 것이 차이나 드림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의 리더십, 국제적 리더십이 나왔기 때문에 그 행태는 그전까지는 2008년 이전까지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부상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배워야 돼. 우리 국제사회를 배워야 돼.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 2008년 이후에는 중국이 점점 바뀐 태도가 우리가 이제 세계 인류 국가가 됐으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우리를 니네들이 배워라. 이런 형식으로 되면서 중국의 리더십이 그렇게 굳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리더십은 상대를 포용하거나 상대를 배려하거나 그런 면보다는 약간 탑다운 형식, 상하 관계 형식 이런 형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제 리더십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역지사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지사지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연민,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중국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제가 중국어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중국에서 배려라는 단어랑 정확하게 맞는 단어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아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프트 파워 같은 것도 중국이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attractive 그러니까 남들을 내가 좀 매력으로 흡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소프트 파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샤프 파워라는 건 뭐냐면
돈을 가지고 남한테 강요를 해서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샤오파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형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assertive 그 전략 외교라는 것인데 전략 외교도 중국이 점점 고립시키는 그런 하나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켓을 가지고 자기네 우리한테 잘해야만 우리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 이런 형식을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오는 그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어떤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피크 차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국의 피크다. 중국이 더 이상 발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이제 중국도 이제 라이징이 스톱되고 이제 자기네가 피크에 달았으니까 중국도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야 되지 않을까. 중국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변화는 어떻게 할까요? 중국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인데 만약에 변하지 못한다면 어디를 변화시켜야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중국의 리더십을 변화시켜야지 중국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패시미스틱하고 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은 중국 청년 세대의 역할입니다. 중국 청년 세대가 미래의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족주의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고 샤오포농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중국 사회에서 중국 그 청년들의 역할은 굉장히 제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청년들이 중국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도 중국 청년들에 대한 접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5분의 저희 20대 청년들 또 우리 그 교수님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띠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제 기성세대 사회에 대한 좌절, 불만 이런 것들이 한중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통합을 이루어갈지, 포용을 이루어갈지 그런 갈등을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은 전 세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또 중국의 그 리더십의 어떤 퍼셉션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개가 결국은 사실은 동전이 앞뒤 같다는 걸 한석기 교수님이 마지막 파워포인트에서 극명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양국의 지금 20대 친구들이 20년 후면은 정치와 경제 주역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끌어갈 한중 관계, 또 그들이 이끌어갈 동아시아 관계, 그들이 이끌어갈 세계 관계는 정말 주목이 되는데요. 자, 이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세션이 시작이 됐을 때 약간 조금 뒷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질문을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끼리 몇 가지 발표를 하시면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인데요. 저는 커리어 초반에 국제 협상가로서 이제 많은 국제 무대에 있었는데 제가 활동을 할 때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이 없었어요. WTO에 가입하기 전이었습니다. 중국이 15년간의 협상을 거쳐서 WTO에 2001년에 가입을 했고요. 그때 가입을 했을 때 중국 대표가 제 귀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은 우리가 남들이 만든 규범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새로운 룰을 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부상이 되고 라이즈가 되고 굴기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중국은 언제까지 미국과 서구 세계가 만들어진 free and open liberal trading 시스템에서 수혜자로만 남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 되면 중국이 그 역할을 자임할 것인가? 아까 한석기 교수님 이제 발표 때 2008년에 중국한테 그런 기회가 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중국은 그때 스스로 그 역할을 자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 스스로 기존 체제 내에서 수혜자로서 또 새로운 뭔가 시스템 개혁보다는 중국 스스로 갈 길을 가겠다. 중국몽. 중국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제 서사 같습니다.
중국이 굴기를 할 때 한 20년 전에 하와이 토론장에서 만난 한 참석자는 중국의 rise가 아니고 중국의 return이라고 해서 return to historic place. 그러니까 중국이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역사적인 자리로 귀환한다는 거죠. 그 자체는 굉장히 올드하지 않습니까? 애널로그 같지 않습니까? 봉건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대가 21세기고 디지털 세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귀한 또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때 대한 어떤 복수 이런 걸로 이제 국가의 어젠다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국가의 숙명인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패널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다섯 분이 다 답 안 하셔도 돼요. 던지는 질문은 중국의 청년 세대가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 how라는 질문보다는 중국의 청년 세대와 리더십이 세계 시민 의식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가지지 않으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why라는 질문이 사실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나 발언을 하실 분 있으면 마이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한 교수님. 네. 뭐 총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다분히 우리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라이즈에서 우리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면 우리한테 니네가 따라와야지 우리가 너네를 배울 생각은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도 중국이 라이즈하냐 중국이 스톱 라이징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중국의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계속해서 라이징 한다 그러면 니네가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니네 따라갈 생각이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김태현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 주제로 발표를 했다 보니까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기본적으로 한석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사실 이거는 어떻게 강압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너네한테 좋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메시지 자체가. 그래서 분명히 중국한테도 이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 뭔가 개방적일 때도 훨씬 중국이 잘 나갔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잘 나가고 있는데 너네는 왜 우리를 안 좋아해?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때쯤 중국이 우리도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겠다. 우리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쨌든 뭐 정말 시간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사실 이제 능동적으로 세계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네. 그런 어떤 시간적인 흐름, 국제적인 흐름에서 언젠가 중국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조금 그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네, 대행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정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강압적인 자세를 이제 유지할 경우 주변국들 이웃 나라들로부터 결국 이제 리스펙트 존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계속 상기시켜 주면 결국 그들도 인정 욕구라는 것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중국 내부에서 남들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든 상관없다라는 자세를 유지할 경우 그럴 경우는 좀 해결 방안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이제 대부분 학생이고 교육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는데 연세대학, 서강대학교, 서울대 뭐 이제 많은 중국 학생들이 와 있고 그들이 말하자면 이제 한국 교육, 서구 교육, 글로벌 교육을 배워서 시민 의식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바뀌지 않은 중국이라는 실체가 부상됐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혹시 그런 벽을 언제부터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런 벽이 있다고 진짜 생각합니까? 가령 이런 거죠. 21세기 시작이 됐을 때 전 세계는 중국을 좋아했어요. 중국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미국에 뭐 일로 자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차이니즈로 알고 중국에 가서 뭐 사업 기회를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정말 많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기 때문에 중국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윈윈이 되고 나면 중국이 전 세계 많은 그 서구 기성 국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로 수렴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 성장이 끝나고 캐치업이 끝나고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지만 서구의 가치를 자체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민주주의, 타협할 수 없는 집회결사, 인권, 뭐 언론 자유가 정말 중요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아시아에서 아마 그런 국가는 한국과 일부 국가가 그 유일한 것 같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직은 중국이 캐치업 중이라서 저항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아무리 중국이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까지 가더라도 절대로 안 바뀌는 그런 순간이 이미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논의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 말고 우리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차례대로 의무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자유롭게 이야기하세요. 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실 저는 어쨌든 그 실체를 청년들이 파악하게 된 거는 온라인상의 소통이 드러나면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상에서 드러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샤오펀흥이라든지 그런 이제 부류들 청년 세대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중국 청년 세대의 대표성을 띠는 집단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국수주의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고 또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청년 세대들은 보통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중국은 청년 세대가 벌써 이래? 중국은 미래에도 앞으로 우리랑 소통이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디지털 세대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또 민주주의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는 세대로서는 그 온라인상에서 표출되는 중국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어쨌든 이거는 조금 바뀌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또 고착화되고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용우. 예. 네, 제가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청년 세대가 굉장히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샤프 파워 같은 방향으로 고착화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뭔가 아직까지 이 뭔가 어떤 서구나 어떤 다른 국가들이 공유하는 그런 민주주의나 인권, 언론 자유 같은 것들이 수용되고 있는 어떤 과도기인지 이거를 여쭤보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약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제가 이것이 지금 3라운드인데 그 전에 이제 중국 청년들이랑 직접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되게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 통하고 확실히 뭔가 공유하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나 이제 이 탕핑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서 조금 다르다고 느낀 것은 그 한 중국 친구가 이제 요즘 탕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영달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사회 전체의 번영 내지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이제 어떤 본인의 인생만 쫓는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우리랑 조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점은 저도 뭔가 조금 많이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서구의 가치나 제도 또는 이제 자유주의 진영의 어떤 이념들을 끊임없이 뭔가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비록 지금 어떤 반동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자극을 받고 있다는 점이 그 안에서 뭔가 유연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뭔가 그 친구들과도 뭔가 친밀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영이 혹시. 저도 이게 용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중국 청년들과 우리와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제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런 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정치 체제에서 살아가면서 태어나서부터 느끼는 이제 뭐 자유 가치나 아니면 표현의 자유, 뭐 언론 표현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향유하고 즐기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그것이 굳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났으면
굳이 가질 필요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분명히 이제 교류하는 학생분들 중에서 소수지만 좀 더 이제 서방의 이제 가치를 인식하고 아니면 이것이 좀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또 제가 생각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해외로 나가서 실제로 우리랑 교류를 하는 중국 청년이 되게 일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은 많이 나가지 못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교류가 확대되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되게 소수만 나가고 교류를 한다면 현상 유지 상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우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중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갈등의 뿌리는 이제 문화적인 갈등이라고 단언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많은 제가 알고 있는 중국 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우리랑 이웃으로 5,000년 살았고 모든 게 중국의 시작이 돼서 흘러갔는데 한국이 발전시켰다. 자, 그러면 서로 이제 역할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일단 본류가 중국의 시작이 됐고 한국은 더 한국 방식으로 발전시켰다는 이것을 서로가 인정을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한국이 뭐 굉장히 좀 이제 중국 관점에서는 서구화되고 잘 살게 되면서 문화적인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갈등이 벌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같이 대화하는 그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갈등이고 사실은 이제 한중 사이의 문화 갈등은 꼭 한중 사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문화를 두고서 문화 귀속권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저는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제 어떤 문화적인 차원의 중화주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모든 문화는 다 중국에서 기원했고 나머지는 다 카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인식. 그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는 일종의 문화적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을 잘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순수한 독자성, 한국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멘탈리티 차원에서 보자면 문화적인 어떤 보수주의고 문화적인 민족주의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BTS나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이 문화적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이것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중 문화 갈등을 단순히 한중 문화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지 말고 지과 과정에서 문화 충돌이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도 똑같이 문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할 때 매 사냥을 동남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화라는 게 갈등의 촉매로 작용하기보다도 상생과 상호 공동의 상상을 하는 일종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한중 사이에서도 그러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보나요? 그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인 갈등, 그 양상 그리고 뭐 미래 전망 같은 거 자기가 발표해서 추가로 할 이야기 있으면은 자유롭게 좀 해보시죠. 네, 영우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대표성을 띠는다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주변 청년들한테 느끼는 건 중국을 꼭 어떤 악당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떤 굉장히 거대한 국가로 부상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런 부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뭔가 어떤 좀 너그러움이라든지 이런 걸 보이기보다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남의 문화나 약탈하려는 그런 악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견고하게 박힌 것 같고요. 근데 동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조금 불필요하게 이슈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뭐 평창 올림픽, 그 베이징 올림픽의 이제 뭐 한복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중국의 어떤 문화 약탈과는 조금 무관하다는 이런 생각들도 많았는데 이제 이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좀 자극적인 것들만 이제 매스컴을 타게 되고
조금 많이 이렇게 유통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를 둘러싼 어떤 문제의식들을 조금 이해하고 뭔가 문화를 하나의 어떤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형성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 대응이? 예. 제가 이제 일화를 소개하자면 그 한번 중국인 친구들과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질문이 한국인들은 한자와 그리고 공자를 한국의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한국인 중에서 웬만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어딘가에서 한국 내에서 어떤 유사 역사학자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게 괜히 이제 찌라시로 중국으로 퍼져나가서 불필요한 이제 오해를 확산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동아시아 전체에서 음력적인 이제 명절을 다 각자의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라든지 특정 한 나라가 이것을 독점을 하려고 한다면 그럼 그 점에 있어서는 다 같이 이제 동남아 뭐 공동 이제 문화유산 등재 이런 방식을 찾거나 아니면 차이를 인정하고 이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봐야 하는데 다들 단편적으로 문화를 인식하고 사실 애초에 문화의 공유성이나 아니면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이런 게 나왔다 근데 이거는 우리 건데 왜 너희가 하고 있느냐 그런 좀 좁은 세계관을 바라보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인류학도 태윤이는 의견이 있을까요? 네, 없으면 넘겨도 좋습니다. 참 네. 짧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 역사책 미국에서 나온 역사책이었는데 그때 나와 있던 게 뭐 청일 전쟁을 하면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했다라는 말이 영어로 나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냥 오류죠, 사실. 완전 오류였는데 사실 그런 식의 인식이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이미 서방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퍼져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실제로 중국이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큰 침략의 역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몇천 년 동안 이웃 국가로 살면서 왜 이웃집은 마음에 안 들면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웃 국가는 못 바꾼다는 말이 중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좀 이렇게 권력의 비대칭성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뺏기고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잘못 알려지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문화가 정말 중국의 문화 또는 역사로 알려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많은 이제 일방적인 이제 주장, 왜곡 이런 것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정말 샤킹했던 것은 굉장히 젊은 시절에 일본과 중국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 김태윤 학생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한국은 중국에 속했고 일본이 해방시켰다. 이게 지금 그들이 퍼뜨린 이제 전 세계의 이제 퍼셉션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틀린 건데 이 틀린 거하고 퍼셉션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팩트가 지배하는 것도 있지만 퍼셉션이 지배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 역할은 우리 생각에서 옳지 않은 거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 틀린 것은 이제 고치고 수정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하는 다이얼로그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아직 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플로에 보니까 우리 또 이 청년 세대보다 더 푸릇푸릇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외국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제 손을 들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going once, twice.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전체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질문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the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제 토론이 었나 생각하고 제가 프랭크 메런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학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평화 교육에 관심이 있고요. 이 평화 교육이 한국 역사학, 특히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역사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렇게 그 문화 민족주의가 한국에서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이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한국의 그 정체성은 일부는 뭐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일부는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잠깐 해드리면 다 알아들었겠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의 문화 민족주의 만약에 있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중 한일 간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 한국인 어떻게 찾는지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또 추가로 또 질문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이쪽에는 우리 학생들 질문이 없나요?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자기의 질문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세대학에 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혹시 우리 한석희 교수님 제자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한 분이 하셔도 좋고요. 한 두 분 해도 예, 이 교수님 먼저 하시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한국 문화의 정체성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짜장면 중국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국 짜장면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BTS 음악, 최근에 나온 책은 흑인 음악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BTS 음악, 흑인 음악과 다릅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즐깁니다. 짜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 외부 문화를 흡수했다라는 것에서 어떤 컴플렉스를 느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는 늘 보편을 지향합니다. 중국 문화는 찬란한 고립을 지향합니다. 밖에서 와서 중국 것을 배워가고 자기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문화는 늘 보편을 생각합니다. 세계인들이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까, 좋아할까, 그것을 잘 가공해서 세계에 내보냅니다. 짜장면, 중국 짜장면 굉장히 짜고 중국인들이 좋아하죠. 중국인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짜장면을 먹습니다. 한국 문화의 창조성, 독자적인 가치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가 다른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컴플렉스로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비빔밥 한 그릇에 다 담듯이 그렇게 담아서 우리에게는 고추장이 있습니다. 고추는 세계적으로, 고춧가루는 세계적으로 다 있지만 고추장은 오직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게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고추장이 없으면 비빔밥이 맛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한국 문화의 정체성, 저는 그러한 혼종성, 하이브리디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고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네. 영우, 예. 네.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민족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특히나 제 생각에 청년 세대에서는 정확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역사는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되며 뭔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민족주의와 맞물리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어떤 우선권 또는 소유권, 귀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더더욱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비단 어떤 중국이나 어떤 대외적인 그런 외교 관계, 국제 관계에서만 비롯된다기보다도 저는 그 어떤 국내 정치의 영역에서도 이게 굉장히 뭔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른 정치적인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세력이 역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옹호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정확성에 대한 굉장히 어떤 강박적인 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그런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역사를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어떤 상처, 뭔가 피해 이런 것들이 조금 잊혀져야 그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한국을 묘사를 할 때 고요한 아침의 나라, 뭐 랜드 모닝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을 좋아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근데 제가 이제 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세계인과 교류하면서 그게 약간 다운사이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흰색을 좋아했던 것은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염색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랜더 모닝컵, 다른 걸 내세울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문화는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약하고 미약할 때, 초라할 때는 우리 고유의 남들하고 구별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찾은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이 전 세계 뭐 10위권의 경제국가, 넘버 7 트레이딩 네이션, 그리고 G20의 멤버, 또 아시아에서 보기 드물게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 수평적으로 정권 교체를 여러 번 한 나라, 자유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이런 가치. 이거 아시아적인 가치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시아적인 가치가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 이게 과연 그러면은 아시아 국가는 이걸 지향하지 않으면 지향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그 질문은 아마 21세기에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리더들과 그 시민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한중 30주년을 맞이했을 때 양국의 많은 그 지식인들이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오늘 발표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화이부동.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같은 문화권에서 시작해서 동심원처럼 커지면서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서로 다르고 인정한 상태에서 교류를 하자는 거죠. 이 전제가 성립이 되면 아마 향후 30년 우리 여기 있는 20대 친구들이 사회 중심세에 우뚝 섰을 때, 그리고 뒷자리라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사회 중심세를 우뚝 섰을 때 한중 관계는 굉장히 상호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멋진 이 모범적인 관계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격동과 반목의 세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5분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15초 내로 5분 이야기하시고 나면 제가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한석기 교수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어려운 건 자꾸 저부터 시키시는데 화이부동이라는 거는 예전서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르다는 거는 이제 서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다른 점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화합해 가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같은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좀 압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중국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굉장히 큰 반발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 어프로치한다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경 교수님. 한중 관계는 30주년을 맞으면서 한중 양자 관계가 아니라 한미 중 3자 관계로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관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더불어서 한중 관계도 생각하면서 한중 관계를 넘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꿈꿀 것인지, 미래 세대가 꿈꾸는 세계는 어떤 세상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미중 관계 대립 속에서 그다음에 한중 관계 대립 속에서 생각하는 미래 3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김태현 학생. 저는 전망을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wishful thinking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중국이야말로 정말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웃 나라이지만 심적으로는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역지사지 같은 황금률을 명심하고 한다면 계속해서 평화와 번영을 동아시아에서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좀 wishful thinking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우. 네. 네, 저는 이 다이얼로그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몰랐다는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된다면 좋은 방향일 것이고 해결이 안 되면 비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행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이제 긴밀했던 관계인 건 맞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고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염두에 둘 사실이 있다면 한국도 이전과는 다르고 지금 새로운 한국이며 그 점을 이제 서로를 인지하고 앞으로 관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앞으로 좋은 관계가 있을 것이며 없다면 뭐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제주 포럼에서 유일하게 한중 관계를 다루는 세션에 참가하셨습니다. 재단은 세대 간의 다이얼로그를 추진하는 리더십 다이얼로그 꾸준히 진행할 거고요. 계속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단 홈페이지 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5분의 참가자들 박수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